서울, 경복마을.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새벽. 25살의 작은 체구의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하나는 싱싱한 채소를 바구니에 담아 시장에 내다 팔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나와 그녀의 동생 민호가 사는 작은 집은 마을의 끝자락에 있었고, 위쪽의 으리으리한 집들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민호는 15살로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어 창백한 얼굴로 낡은 나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하나가 말을 걸 때면 민호는 씩 웃었다. 괜찮아. 누나가 곧돈 모아서 내 병 꼭 고쳐줄게. 하나는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마음은 늘 무거웠다. 텅 빈 헝겊 가방을 들고 옷장 구석을 바라보니 몇 푼 안 되는 잔돈만 남아 있었다. 오늘 채소를 다 팔면 민호 약값은 겨우 마련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의 밥값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나가 민호에게 푹 쉬라고 당부한 후 낡은 우비를 걸치고 채소 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어제 저녁 다 만든 한지, 공예품 몇 개를 공방에 들러 전달했다. 고된 삶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긍정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시장에 도착한 하나는 늘 그랬듯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힘들었다. 엽채소 가게에서 일부러 가격을 낮춰 손님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이다. 하나는 그저 구석에 조용히 서서 누군가 자신의 가게에 와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싱싱한 채소들은 팔리지 않고 바구니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주변에서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거의 1시간이나 서 있었을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하나가 가진 채소들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너무 비싸잖아. 누가 사겠어. 좀 가격을 낮춰야지. 하나는 입술을 깨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동생 약값 마련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낮춘 가격인데. 여자는 콧방귀를 뀌며 등을 돌렸다. 하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복잡한 마음으로 하나는 채소 바구니를 들고 마을럭이 길을 걷다. 작은 국밥집 앞에 멈췄다.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깨고 들려왔다. 저리 가. 돈 없으면 다른 데 가라고. 여기는 구걸하는 데가 아니야. 사장은 험악한 표정으로 초라한 모습에 얼굴이 잔뜩 굳어있는 한 노인을 문 밖으로 내쫓았다. 다른 손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몇몇은 노인을 냉담하게 쳐다봤다. 하나가 채소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주머니에 남은 돈으로는 동생과 함께 먹을 소박한 국밥 한 그릇이 전부였다. 하지만 떨고 있는 노인과 간절한 눈빛을 보자 외면할 수 없었다. 헝겊 가방을 움켜쥔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하나는 민호에게 빨리 돌아가 맛있는 식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사람을 두고 갈 수 있을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던 그녀는 노인에게 달려가 부축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들어와서 앉으세요. 사장은 멸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데 내 몸이나 걱정해. 저런 사람은 성가실 뿐이야. 하나는 돌아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가난한 사람이 서로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요. 하나의 말에 가게 안의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옷 주머니를 뒤져 겨우 남은 잔돈을 꺼냈다. 여기 국밥 2그릇 주세요. 하나는 저. 하나는 할아버지. 사장은 마지못해 국밥 2그릇을 내왔다. 하나는 국밥을 받아 노인에게 건넸다. 따뜻하게 드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안 드시면 안 돼요. 노인은 감격한 듯 그녀를 바라봤다. 고맙네.
참 마음씨가 곱구먼? 아무나 나처럼 대하지 않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가 작게 대답했다. 어서 드세요. 그리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국밥을 다 먹은 노인이 물었다. 아가씨 이름은 뭐요? 어찌 그리 마음씨가 고운가? 하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 이름은 하나예요. 여기서 그냥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에요. 다들 상황이 다르니까요, 할아버지. 노인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아가씨는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 같구먼. 그 빛을 잃지 마시오.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이오. 감동했지만 노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가기 전에 하나는 작은 종이에 연락처를 적어 노인에게 건넸다. 어려운 일 있으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등을 돌리고 돌아갔다.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노인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하나가 떠나자 고급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가게 앞에 멈췄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노인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왜 아무 말 없이 가셨어요? 또 시험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검은색 승용차는 흙먼지로 뒤덮인 마을 길을 떠나 조용해졌다. 빗방울 소리만 국밥집 지붕을 두드렸다. 뒷좌석에 앉은 재현은 하나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바라봤다. 단순한 글씨체는 그녀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재현은 혼란스러웠다. 할아버지, 정말 그런 여자가 이익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선의로 행동했다고 믿으세요? 재현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 대가 없이 뭔가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옆에 앉아 눈을 감고 쉬고 있던 박 회장이 가볍게 웃었다. 재현아, 세상은 이익을 쫓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란다. 때로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베풀기도 하지. 저 아가씨를 보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젊은 시절에 오직 선의만으로 베풀던 내가 떠오르는구나. 잠시 말을 멈춘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나. 그 아이는 어둠 속의 빛과 같아. 내가 그 빛을 느껴봤으면 좋겠구나.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 사는 여자가 어떻게 할아버지의 관심을 사로잡았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너무 쉽게 겉모습에 속으시는 것 같아. 남을 도와주는 젊은 여자가 과연 진심일까? 부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술수일지도 몰라. 다음 날, 재현은 삼성그룹 사무실에서 회의 중이었는데 박 회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어제 내가 한 말 기억하나? 오늘 저녁에 그 아가씨에게 전화해서 커피라도 한 잔 하자고 해라. 나 대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박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재현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 임무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그가 존경하는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재현은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재현이라고 합니다. 어제 아가씨께서 도와주신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시는지요? 재현의 목소리는 예에 바르지만 차갑고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전화 건너편에서 하나는 깜짝 놀랐다. 아, 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거절하시면 제가 할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의도 근처의 예우이도 커피숍에서 저녁 7시에 만납시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재현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아 생각했다. 대체 그 여자가 뭐길래 할아버지께서 저렇게까지 칭찬하시는 거지? 저녁 7시, 재현은 예우이도 커피숍에 15분 먼저 도착했다. 소박한 나무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이 놓여있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재현이 즐겨 찾는 곳은 아니었지만 박 회장이 정한 곳이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여전히 의심을 지우지 못했다. 그녀가 할아버지 말씀처럼 정말 착할까? 아니면 부자를 이용하려는 위선자일까? 하나가 들어왔다. 낡은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든 채 가게 안을 둘러봤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채 차가운 눈빛을 보내는 재현을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약간 수줍어하는 모습이었다. 재현은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메뉴판을 건넸지만 쌀쌀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편하게 고르세요. 저는 미리 커피를 주문해 두었습니다. 재현은 형식적인 감사를 전했고 자신의 가족사를 간략히 설명했다. 특히 박 회장이 그녀의 선행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있는 듯했고 그녀를 시험하려는 듯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가씨처럼 아무나 쉽게 돕는 사람이 있나요? 그는 집중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하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만약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국밥 한 그릇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왜 안 되겠어요? 재현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여전히 완전히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요즘 세상에는 선의 뒤에 항상 속셈이 숨어 있죠. 아무 대가 없이 남을 돕는 사람이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가 잠시 말을 멈추고 침착하고 깊이 있는 어조로 답했다. 진정한 선의에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저는 하고 싶어서 했을 뿐이지. 다른 것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생을 계산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재현은 잠시 침묵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에게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역할을 연기하는 것일까? 대화가 끝난 후 재현은 하나를 가게 밖까지 배웅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하나 집 근처의 편의점 앞에서 시끄럽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하나 쟤는 착한 척하더니 속으로는 딴 생각 있겠지. 부잣집 도련님하고 밥 먹었다잖아. 어휴. 재수 없어. 쟤도 결국은 그런 부류인 거야. 재현은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다. 가로등 아래 하나는 보였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깨가 살짝 굳은 듯했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 모습에 재현은 더욱 궁금해졌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차로 돌아와서 재현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달랐다.
하지만 그녀의 선의가 정말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만약 아무 목적이 없다면 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쉽게 받아들이는 걸까? 재현은 좀 더 알아봐야 해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하나는 재현에 대해 생각했다. 차가운 눈빛으로 의심 가득한 얼굴을 한 그 남자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듯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가족에 대한 말이 정말일까? 어쩌면 한 번에 스쳐가는 만남일 뿐일지도 몰라 하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노인이 속한 그 가족에 대한 호기심이 계속해서 일렁였다. 재현 또한 마찬가지였다. 하나를 배웅하고 차에 탄 그는 모호한 감정에 휩싸였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은 그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선의는 정말 그녀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일까? 아니면 능숙하게 감춰진 가면일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의 진심 어린 눈빛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돌았다. 이 여자는 누구지? 왜 할아버지는 저렇게 쉽게 그녀에게 설득당한 거지? 다음 날, 박 회장은 건강한 모습과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재현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는 재현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마주보고 앉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 아가씨 말이야. 재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답했다. 생각보다 더 흥미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선의는 한 번의 만남으로 평가할 수 없죠. 어쩌면 정말 착할지도 모르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검증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박 회장은 빙긋 웃으며 자랑스러운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재현아, 내가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얻은 가장 귀중한 것이 뭔지 아나? 그건 바로 가장 단순한 것으로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야. 그 아이는 단지 국밥 한 그릇을 베푼 게 아니라 삶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줬단다. 잠시 말을 멈춘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빗방울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하나, 그 아이는 어둠 속의 빛과 같아. 그 빛을 한번 느껴보도록 해봐야지.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시골 마을 여자가 어떻게 할아버지의 관심을 끌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겉모습에 너무 쉽게 속으시는 것 같아. 혹시 일부러 그런 척하는 건 아닐까? 재현은 고개를 돌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낡은 마을에 사는 가난한 여자가 그의 할아버지의 주의를 끌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툴툴거렸다. 할아버지는 너무 쉽게 겉모습에 속으시는 것 같아. 젊은 여자가 남을 도와주는 게 정말 선의일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일 뿐일까? 다음 날, 재현은 삼성그룹 사무실에서 회의 중이었는데 박 회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어제 내가 한 말 기억하나? 오늘 저녁에 그 아가씨에게 전화해서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해라. 나 대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박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재현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 임무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그가 존경하는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재현은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재현이라고 합니다. 어제 아가씨께서 도와주신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시는지요? 재현의 목소리는 예에 바르지만 차갑고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전화 건너편에서 하나는 깜짝 놀랐다. 아, 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거절하시면 제가 할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의도 근처의 예우이도 커피숍에서 저녁 7시에 만납시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재현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아 생각했다. 대체 그 여자가 뭐길래? 할아버지께서 저렇게까지 칭찬하시는 거지. 저녁 7시, 재현은 예우이도 커피숍에 15분 먼저 도착했다. 소박한 나무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이 놓여있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재현이 즐겨 찾는 곳은 아니었지만 박 회장이 정한 곳이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여전히 의심을 지우지 못했다. 그녀가 할아버지 말씀처럼 정말 착할까? 아니면 부자를 이용하려는 위선자일까? 하나가 들어왔다. 낡은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든 채 가게 안을 둘러봤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채 차가운 눈빛을 보내는 재현을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약간 수줍어하는 모습이었다. 재현은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메뉴판을 건넸지만 쌀쌀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편하게 고르세요. 저는 미리 커피를 주문해 두었습니다. 재현은 형식적인 감사를 전했고 자신의 가족사를 간략히 설명했다. 특히 박 회장이 그녀의 선행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있는 듯했고 그녀를 시험하려는 듯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가씨처럼 아무나 쉽게 돕는 사람이 있나요? 그는 집중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하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만약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국밥 한 그릇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왜 안 되겠어요? 재현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여전히 완전히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요즘 세상에는 선의 뒤에 항상 속셈이 숨어 있죠. 아무 대가 없이 남을 돕는 사람이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가 잠시 말을 멈추고 침착하고 깊이 있는 어조로 답했다. 진정한 선의에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저는 하고 싶어서 했을 뿐이지. 다른 것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생을 계산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재현은 잠시 침묵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에게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역할을 연기하는 것일까? 대화가 끝난 후 재현은 하나를 가게 밖까지 배웅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하나 집 근처의 편의점 앞에서 시끄럽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하나 쟤는 착한 척하더니 속으로는 딴 생각 있겠지. 부잣집 도련님하고 밥 먹었다잖아. 어휴. 재수 없어. 쟤도 결국은 그런 부류인 거야. 재현은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다. 가로등 아래 하나는 보였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깨가 살짝 굳은 듯했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 모습에 재현은 더욱 궁금해졌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차로 돌아와서 재현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달랐다. 하지만 그녀의 선의가 정말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만약 아무 목적이 없다면 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쉽게 받아들이는 걸까? 재현은 좀 더 알아봐야 해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하나는 재현에 대해 생각했다. 차가운 눈빛으로 의심 가득한 얼굴을 한 그 남자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듯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가족에 대한 말이 정말일까? 어쩌면 한 번에 스쳐가는 만남일 뿐일지도 몰라 하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노인이 속한 그 가족에 대한 호기심이 계속해서 일렁였다. 재현 또한 마찬가지였다. 하나를 배웅하고 차에 탄 그는 모호한 감정에 휩싸였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은 그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선의는 정말 그녀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일까? 아니면 능숙하게 감춰진 가면일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의 진심 어린 눈빛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돌았다. 이 여자는 누구지? 왜 할아버지는 저렇게 쉽게 그녀에게 설득당한 거지? 다음 날, 박 회장은 건강한 모습과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재현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는 재현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마주보고 앉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 아가씨 말이야. 재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답했다. 생각보다 더 흥미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선의는 한 번의 만남으로 평가할 수 없죠. 어쩌면 정말 착할지도 모르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검증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박 회장은 빙긋 웃으며 자랑스러운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재현아, 내가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얻은 가장 귀중한 것이 뭔지 아나? 그건 바로 가장 단순한 것으로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야. 그 아이는 단지 국밥 한 그릇을 베푼 게 아니라 삶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줬단다. 잠시 말을 멈춘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빗방울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하나. 그 아이는 어둠 속의 빛과 같아. 네가 그 빛을 느껴봤으면 좋겠구나.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 사는 여자가 어떻게 할아버지의 관심을 사로잡았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너무 쉽게 겉모습에 속으시는 것 같아. 남을 도와주는 젊은 여자가 과연 진심일까? 부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술수일지도 몰라. 재현은 고개를 돌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낡은 마을에 사는 가난한 여자가 어떻게 할아버지의 관심을 끌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툴툴거렸다. 할아버지는 너무 쉽게 겉모습에 속으시는 것 같아. 젊은 여자가 남을 도와주는 게 정말 선의일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일 뿐일까? 네, 알겠습니다. 한국적인 감동과 의미를 살려 한국어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경복마을.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새벽. 25살의 작은 체구의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하나는 싱싱한 채소를 바구니에 담아 시장에 내다 팔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나와 그녀의 동생 민호가 사는 작은 집은 마을의 끝자락에 있었고 위쪽의 으리으리한 집들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민호는 15살로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어 창백한 얼굴로 낡은 나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하나가 말을 걸 때면 민호는 씩 웃었다. 괜찮아. 누나가 곧 돈 모아서 내 병 꼭 고쳐줄게. 하나는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마음은 늘 무거웠다. 텅 빈 헝겊 가방을 들고
옷장 구석을 바라보니 몇 푼 안 되는 잔돈만 남아 있었다. 오늘 채소를 다 팔면 민호 약값은 겨우 마련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의 밥값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나가 민호에게 푹 쉬라고 당부한 후 낡은 우비를 걸치고 채소 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어제 저녁 다 만든 한지, 공예품 몇 개를 공방에 들러 전달했다. 고된 삶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긍정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시장에 도착한 하나는 늘 그랬듯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힘들었다. 엽채소 가게에서 일부러 가격을 낮춰 손님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이다. 하나는 그저 구석에 조용히 서서 누군가 자신의 가게에 와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싱싱한 채소들은 팔리지 않고 바구니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주변에서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거의 1시간이나 서 있었을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하나가 가진 채소들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너무 비싸잖아. 누가 사겠어. 좀 가격을 낮춰야지. 하나는 입술을 깨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동생 약값 마련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낮춘 가격인데. 여자는 콧방귀를 뀌며 등을 돌렸다. 하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복잡한 마음으로 하나는 채소 바구니를 들고 마을럭이 길을 걷다. 작은 국밥집 앞에 멈췄다.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깨고 들려왔다. 저리 가. 돈 없으면 다른 데 가라고. 여기는 구걸하는 데가 아니야. 사장은 험악한 표정으로 초라한 모습에 얼굴이 잔뜩 굳어있는 한 노인을 문 밖으로 내쫓았다. 다른 손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몇몇은 노인을 냉담하게 쳐다봤다. 하나가 채소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주머니에 남은 돈으로는 동생과 함께 먹을 소박한 국밥 한 그릇이 전부였다. 하지만 떨고 있는 노인과 간절한 눈빛을 보자 외면할 수 없었다. 헝겊 가방을 움켜쥔 그녀의 마음 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하나는 민호에게 빨리 돌아가 맛있는 식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사람을 두고 갈 수 있을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던 그녀는 노인에게 달려가 부축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들어와서 앉으세요. 사장은 멸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데 내 몸이나 걱정해. 저런 사람은 성가실 뿐이야. 하나는 돌아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가난한 사람이 서로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요. 하나의 말에 가게 안의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옷 주머니를 뒤져 겨우 남은 잔돈을 꺼냈다. 여기 국밥 2그릇 주세요. 하나는 저. 하나는 할아버지. 사장은 마지못해 국밥 2그릇을 내왔다. 하나는 국밥을 받아 노인에게 건넸다. 따뜻하게 드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안 드시면 안 돼요. 노인은 감격한 듯 그녀를 바라봤다. 고맙네. 참 마음씨가 곱구먼? 아무나 나처럼 대하지 않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가 작게 대답했다. 어서 드세요. 그리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국밥을 다 먹은 노인이 물었다. 아가씨 이름은 뭐요? 어찌 그리 마음씨가 고운가? 하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 이름은 하나예요. 여기서 그냥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에요. 다들 상황이 다르니까요, 할아버지. 노인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아가씨는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 같구먼. 그 빛을 잃지 마시오.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이요. 감동했지만 노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가기 전에 하나는 작은 종이에 연락처를 적어 노인에게 건넸다. 어려운 일 있으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등을 돌리고 돌아갔다.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노인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하나가 떠나자 고급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가게 앞에 멈췄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노인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왜 아무 말 없이 가셨어요? 또 시험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검은색 승용차는 흙먼지로 뒤덮인 마을 길을 떠나 조용해졌다. 빗방울 소리만 국밥집 지붕을 두드렸다. 뒷좌석에 앉은 재현은 하나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바라봤다. 단순한 글씨체는 그녀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재현은 혼란스러웠다. 할아버지, 정말 그런 여자가 이익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선의로 행동했다고 믿으세요? 재현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 대가 없이 뭔가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옆에 앉아 눈을 감고 쉬고 있던 박 회장이 가볍게 웃었다. 재현아, 세상은 이익을 쫓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란다. 때로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베풀기도 하지. 저 아가씨를 보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젊은 시절에 오직 선의만으로 베풀던 내가 떠오르는구나. 잠시 말을 멈춘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나. 그 아이는 어둠 속의 빛과 같아. 내가 그 빛을 느껴봤으면 좋겠구나.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 사는 여자가 어떻게 할아버지의 관심을 사로잡았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너무 쉽게 겉모습에 속으시는 것 같아. 남을 도와주는 젊은 여자가 과연 진심일까? 부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술수일지도 몰라. 다음 날, 재현은 삼성그룹 사무실에서 회의 중이었는데 박 회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어제 내가 한 말 기억하나? 오늘 저녁에 그 아가씨에게 전화해서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해라. 나 대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박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재현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 임무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그가 존경하는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재현은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재현이라고 합니다. 어제 아가씨께서 도와주신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시는지요? 재현의 목소리는 예에 바르지만 차갑고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전화 건너편에서 하나는 깜짝 놀랐다. 아, 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거절하시면 제가 할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의도 근처의 예우이도 커피숍에서 저녁 7시에 만납시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재현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아 생각했다. 대체 그 여자가 뭐길래? 할아버지께서 저렇게까지 칭찬하시는 거지. 저녁 7시, 재현은 예우이도 커피숍에 15분 먼저 도착했다. 소박한 나무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이 놓여있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재현이 즐겨 찾는 곳은 아니었지만 박 회장이 정한 곳이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여전히 의심을 지우지 못했다. 그녀가 할아버지 말씀처럼 정말 착할까? 아니면 부자를 이용하려는 위선자일까? 하나가 들어왔다. 낡은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든 채 가게 안을 둘러봤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채 차가운 눈빛을 보내는 재현을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약간 수줍어하는 모습이었다. 재현은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메뉴판을 건넸지만 쌀쌀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편하게 고르세요. 저는 미리 커피를 주문해 두었습니다. 재현은 형식적인 감사를 전했고 자신의 가족사를 간략히 설명했다. 특히 박 회장이 그녀의 선행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재현은 여의도 커피숍에서 하나를 만나고 돌아온 후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서대문 시장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녀에 대해 물었다. 하나는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남을 먼저 도우려는 마음씨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북촌마을에 가서 그녀를 더 알아보려고 했을 때 재현은 다른 모습을 보았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하나를 언급할 때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나 쟤는 너무 착한 척을 해.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다 보니 자기 몸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잖아. 한상희는 안타까움과 비난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재현은 더욱 궁금해졌다. 그는 듣기만 할 게 아니라 직접 그녀의 삶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하나가 시장에서 바쁘게 채소를 팔고 있을 때 재현이 나타나 그녀를 놀라게 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시끌벅적한 시장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하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재현은 어색한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아니요. 할아버지께서는 잘 계십니다. 다만 저는 하나 씨에 대해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아가씨의 태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그의 대답에 하나는 당황했지만 괜찮으시다면 시장 어귀의 작은 찻집에 가서 이야기할까요? 라고 말했다. 찻집에 마주 앉은 재현은 처음으로 하나를 제대로 관찰했다. 그녀는 수수하고 소박했지만 눈빛은 강인함과 긍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현은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녀가 힘든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선행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것은 저의 삶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만약 제가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저는 이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죠? 아가씨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재현은 탐색하듯 물었다. 하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가끔은 저도 지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동생 민호를 보면 제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동생은 저를 필요로 하고 저는 동생을 실망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의 말에 재현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말에 익숙하지 않았다. 재현의 세상에서 모든 관계는 이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 남자가 찻집에 들어와 하나를 발견하고 비웃었다. 어이, 하나, 어제는 부잣집 도련님하고 같이 다니더니
오늘은 여기 앉아서 착한 척하는 건가? 그 말에 찻집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몇몇 손님들이 그들을 쳐다봤다.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눈빛이었다. 하나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현은 그 남자에게 돌아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저 여자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남을 추측으로 비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요. 하나가 재현을 쳐다봤다. 그녀는 놀란 눈빛이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었는데? 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함부로 비난받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당신은 그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니까요? 대화 후, 재현은 찝찝한 기분으로 하나를 배웅했다. 돌아가는 길에 재현은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하지만 그녀의 선행은 정말 순수한 것일까? 혹시 가면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의 진실된 눈빛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맴돌았다.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지? 왜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쉽게 설득당하신 걸까? 하나를 배웅하고 돌아오자 재현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다. 국밥집에서 일어난 일, 시장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찻집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불안함을 느꼈다. 한편 박 회장은 그를 지켜보며 빙그레 웃었다. 때로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믿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현에게 말했다. 다음 날, 재현은 회사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재현아, 어제 내가 한 말 기억나나? 오늘 저녁에 그 아가씨에게 전화해서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해라. 나 대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박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재현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재현은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재현이라고 합니다. 어제 아가씨께서 도와주신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시는지요? 재현의 목소리는 예에 바르지만 차갑고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전화 건너편에서 하나는 깜짝 놀랐다. 아, 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거절하시면 제가 할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의도 근처의 예우이도 커피숍에서 저녁 7시에 만납시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재현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아 생각했다. 대체 그 여자가 뭐길래 할아버지께서 저렇게까지 칭찬하시는 거지? 저녁 7시, 재현은 예우이도 커피숍에 15분 먼저 도착했다. 소박한 나무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이 놓여있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재현이 즐겨 찾는 곳은 아니었지만 박 회장이 정한 곳이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여전히 의심을 지우지 못했다. 그녀가 할아버지 말씀처럼 정말 착할까? 아니면 부자를 이용하려는 위선자일까? 하나가 들어왔다. 낡은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든 채 가게 안을 둘러봤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채 차가운 눈빛을 보내는 재현을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약간 수줍어하는 모습이었다. 재현은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메뉴판을 건넸지만 쌀쌀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편하게 고르세요. 저는 미리 커피를 주문해 두었습니다. 재현은 형식적인 감사를 전했고 자신의 가족사를 간략히 설명했다. 특히 박 회장이 그녀의 선행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는 듯했고 그녀를 시험하려는 듯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가씨처럼 아무나 쉽게 돕는 사람이 있나요? 그는 집중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하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만약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국밥 한 그릇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왜 안 되겠어요? 재현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여전히 완전히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요즘 세상에는 선의 뒤에 항상 속셈이 숨어 있죠. 아무 대가 없이 남을 돕는 사람이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가 잠시 말을 멈추고 침착하고 깊이 있는 어조로 답했다. 진정한 선의에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저는 하고 싶어서 했을 뿐이지. 다른 것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생을 계산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재현은 잠시 침묵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에게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역할을 연기하는 것일까? 대화가 끝난 후 재현은 하나를 가게 밖까지 배웅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하나 집 근처의 편의점 앞에서 시끄럽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하나 쟤는 착한 척하더니 속으로는 딴 생각 있겠지. 부잣집 도련님하고 밥 먹었다잖아. 어휴. 재수 없어. 쟤도 결국은 그런 부류인 거야. 재현은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다. 가로등 아래 하나는 보였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깨가 살짝 굳은 듯했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 모습에 재현은 더욱 궁금해졌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차로 돌아와서 재현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달랐다. 하지만 그녀의 선의가 정말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만약 아무 목적이 없다면 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쉽게 받아들이는 걸까? 재현은 좀 더 알아봐야 해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하나는 재현에 대해 생각했다. 차가운 눈빛으로 의심 가득한 얼굴을 한 그 남자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듯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가족에 대한 말이 정말일까? 어쩌면 한 번에 스쳐가는 만남일 뿐일지도 몰라 하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노인이 속한 그 가족에 대한 호기심이 계속해서 일렁였다. 재현 또한 마찬가지였다. 하나를 배웅하고 차에 탄 그는 모호한 감정에 휩싸였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은 그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선의는 정말 그녀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일까? 아니면 능숙하게 감춰진 가면일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의 진심 어린 눈빛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돌았다. 이 여자는 누구지? 왜 할아버지는 저렇게 쉽게 그녀에게 설득당한 거지? 재현의 의문은 계속되었다. 다음 날
그는 하나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그는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은 그들의 만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하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점점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진 선의는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재현의 세상에서는 그녀의 선의가 이용당하고 의심받고 비난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하나와의 만남을 통해 재현은 그녀의 삶과 가치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재현은 하나를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박 회장은 재현의 변화를 지켜보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기를 바랐다. 박 회장은 재현에게 세상은 이익과 욕심만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란다. 때로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법이지 라고 말했다. 재현은 할아버지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은 여전했지만 그는 하나를 좀 더 이해하고 싶었다. 한편 재현의 어머니인 김 여사는 계속해서 하나의 존재를 반대했다. 그녀는 제대로 된 집안 출신도 아닌 여자가 어떻게 우리 아들하고 어울릴 수 있어. 그녀는 단지 재현이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이런 상황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라며 그녀의 분노를 터뜨렸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유명한 여배우나 재벌가 딸과 결혼하는 것을 원했다. 재현의 명예와 삼성그룹의 명성을 위해 그녀는 무슨 일이라도 할 기세였다. 김 여사는 하나가 자신의 아들의 인생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그녀를 막으려고 했다. 그녀는 재현에게 그 여자랑 당장 연락 끊어.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라고 경고했다. 재현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뜻에 반박했지만 갈등만 심화될 뿐이었다.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현은 하나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위태로웠다. 하나는 계속해서 재현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날카로운 말과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사람들은 하나가 그저 돈 많은 남자를 만나 팔자를 고치려는 사람이라고 수군거렸다. 하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재현의 가족과 그의 세상에 맞지 않는 사람일까? 결국 하나는 재현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관계를 끝내자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재현의 삶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재현은 하나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를 찾아와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의 진심을 알아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 관계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과 함께 이 모든 시련을 헤쳐나가고 싶어요.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재현의 진심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편 재현의 경쟁자 이광은 하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는 재현을 끌어내리고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했다. 황재현 사장은 가난한 여자랑 스캔들이 났다며 대체 어떤 여자길래 그렇게 난리인 거야. 그는 기자와 언론을 매수해 재현과 하나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퍼뜨렸다. 언론은 하나를 가난한 마을에서 부자를 낚은 여자로 묘사했고 재현을 덜이섭게 속아 넘어간 재벌로 비난했다. 이광은 재현의 도덕성을 의심하며 재현의 삶에 혼란을 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러나 재현은 이 위기에 굴하지 않았다. 재현은 하나를 지키고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저는 선의를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부도덕함이나 불법적인 행동은 없다고 선언하며 언론의 과장 보도를 비난했다. 재현의 강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과 그의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압력이 가해졌다. 하나를 향한 공격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녀의 집 앞에는 밤낮 없이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낡은 집은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는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녀의 곁에는 민호와 재현이 있었다. 재현은 하나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을 믿어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가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는 재현을 보며 걱정스러워했다. 당신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 하나의 말에 재현은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힘들면 나도 함께 힘들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밤하늘을 보며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재현의 아버지이자 삼성그룹의 회장인 박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그의 아들을 걱정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현의 행복이었지만 그의 가족과 회사의 미래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 회장은 재현에게 가끔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진실이니까 라고 말했다. 그 사이 하나는 민호의 수술을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모으려고 했었다. 그녀는 밤낮 없이 한지 공예품을 만들고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다. 그러다 결국 병든 몸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재현은 하나를 병원에 데려갔고 그녀를 돌보기 위해 모든 일정을 미루었다. 그는 그녀가 회복될 때까지 그녀의 곁을 지켰다.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를 보며 재현은 그녀가 얼마나 강하고 헌신적인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만 한다고 다짐했다. 하나는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민호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었고, 그녀의 굳은 마음을 보며 재현은 더욱 깊은 사랑을 느꼈다. 하나의 병세가 차츰 나아질 무렵, 재현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하나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언론의 가짜 뉴스와 이광의 음모를 밝혀냈다. 그리고 하나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여자일 뿐이며 부당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현의 회견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 후 이광은 음모를 꾸민 죄로 모든 것을 잃고 추락했다. 삼성그룹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재현의 리더십은 더욱 확고해졌다. 박 회장은 재현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재현아, 너는 마침내 진정한 리더가 되었구나.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과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찾았으니 그 모든 시련을 겪은 후 재현과 하나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진실된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축제였다. 결혼 후 하나는 한지 공방에서 일하는 것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돕는 데에도 힘을 썼고 재현은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따뜻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민호 또한 수술 후 건강을 되찾고 꿈을 키워나갔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쳐준 형과 누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기를 소망했다. 시간이 흘러 재형과 하나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다. 그들의 딸은 엄마의 선량함과 아빠의 용감함을 모두 가진 아이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었고, 진실된 사랑과 선행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작지만 소중한 마음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들의 삶은 증명하고 있었다. 하나가 재현에게 물었다. 만약 그때 내가 국밥집에서 할아버지를 돕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재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랬더라도 우리는 결국 만났을 거야. 운명은 항상 우리를 위한 길을 만들어주거든. 하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대 앉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많은 문제들로 가득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